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생활이 궤도에 오른 지 몇 해가 흘렀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절실했던 건 주거 문제였습니다. 전세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부했고, 우리 부부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그렇게 발품을 팔던 나날들이 계속되었어요. 예산에 맞는 집은 너무 멀거나 낡았고, 마음에 드는 집은 예산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집 찾기에 매진하던 어느 날, 남편이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한결 밝은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남편의 입에서 반가운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자기야, 알고 보니 고등학교 친구 정우가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다지 뭐야? 정우라는 이름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남편이 가끔 언급했던 학창 시절부터 유난히 넉넉한 집안 환경을 자랑하던 그 친구였어요. 그래? 호기심 반 의구심 반으로 되묻자 남편의 눈빛이 한층 더 반짝였습니다. 예전부터 걔네 집이 아파트며 상가도 몇 개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자였거든. 들어보니까 그 이후에도 부모님이 투자를 잘해서 지금은 빌딩까지 소유하고 있는 모양이야. 부모님 권유로 대학 졸업하자마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 지금은 더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부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보니까 옷도 엄청 비싼 옷으로 쫙 빼입었던데 친구들 말로는 그게 다 명품이래. 시계 하나에 2억짜리라고 다들 구경하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거기다 자동차도 엄청 비싼 외제차 타고 왔는데 그런 거 보면 역시 부모 잘 만나는 게 인생의 8할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남편 말을 듣고 있자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성공한 친구를 보며 부러워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못마땅했어요. 우리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는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제가 곁눈질로 노려보자 남편이 민망한 듯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하긴 내 친구들 중에 학자금 대출받은 거 아직도 갖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긴 하지. 다행히 남편도 자신의 말이 부적절했음을 깨달은 모양으로 잠시 반성하는 듯 하더니 곧 본래 하려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암튼 그걸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아까 정우가 말하기를 혹시 집 알아보고 있는 거면 자기가 복비도 엄청 싸게 해주고 괜찮은 집 알아봐 준다고 하더라고. 내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한다던데. 사실 조금 우려스러웠던 것이 아무리 옛 친구라고 해도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사이인데 갑자기 그런 관계로 얽히는 게 과연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명함도 받아왔고 방금 전에 말했지만 정훈의 집이 예전부터 워낙 부자였다 보니 그게 이미 보증서가 되어주는 거 아니겠어? 예전에 정훈은 운전기사가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그랬잖아. 남편은 나름의 논리로 정우라는 친구의 신뢰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자인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왜 하는 거야? 정말 그렇게 부유한 집안이라면 굳이 중개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제가 남편을 빤히 바라보며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들어보니까 부모님한테 빌딩도 있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 투자하는 거 배우라고 했더나 봐. 그러다 보니 지금은 법무사 시험도 준비하고 있고 말이야. 오늘 보니 우리가 모르는 것도 엄청 많이 알고 있고 정부력도 어마어마하더라고. 이래서 경제 공부도 하고 그래야 한다니까. 남편의 설명을 들으니 어느 정도 납득이 갔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자제가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
실무 경험을 쌓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했으니까요. 암튼 정우한테 집을 좀 부탁하고 싶은데 자기 생각은 어때?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있으니까 정 걱정되면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할게. 남편의 제안에 더 이상 반대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어차피 집은 구해야 했고 믿을 만한 중개인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사진까지는 됐고 자기가 알아서 해. 되도록이면 회사에서 가까운 곳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어. 지금 사는 집도 멀진 않은데 차가 막히거나 하면 너무 힘들더라고. 알았어. 그것도 참고해달라고 말해놓을게. 앞으로 종종 정우 만나서 투자 방법도 좀 배우고 해야겠어. 그런 업종에 있다 보니 투자에 대해 모르는 게 없더라고. 그날 이후 남편의 일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는 경제 관련 서적을 뒤적이고 투자 관련 유튜브를 시청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우라는 친구가 가져다준 자극이 남편에게는 새로운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만남이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인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문제의 시작점이 될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김정우와의 인연이 시작된 후 우리는 더욱 분주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투자 공부에 매진하는 한편 김정우의 연락을 기다리며 집 구하기에도 박차를 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드디어 남편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김정우가 소개해준 신축 빌라가 있다며 당장 보러 가자고 재촉하는 남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그 집을 보러 갔을 때의 놀라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평수가 컸고 에어컨이며 식기세척기, 모든 게 완벽한 집이었어요. 채광도 좋고 교통편도 편리했으며 무엇보다도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 정도 조건이라면 비쌀 법도 한데 생각보다 많이 저렴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김정우가 복비를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었어요. 고마운 마음에 우리는 그날 저녁 한우 전문점에서 정성스럽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김정우는 겸손하게 사양하면서도 기꺼이 자리를 함께 해주었고 그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때? 정우 괜찮아 보이지? 저 역시 김정우에 대한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신중해 보였고 무엇보다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게 생각보다 괜찮긴 하더라. 내가 정우네 집이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했잖아. 암튼 정우 덕분에 좋은 집 구해서 다행이야. 남편의 기쁨이 고스란히 전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좋은 조건의 집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졌거든요. 근데 신축 아파트만큼 좋던데 그 평수에 그 가격이 어떻게 나온 거지? 제 질문에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들어보니 그 집주인이 정우 친척이라고 하더라고. 정우네한테 워낙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데 그 집도 정우가 추천해줘서 샀던 모양이야. 사자마자 많이 올랐다 보니 정우네 가족한테 엄청 고마워한대. 정우가 진짜 친한 친구라고 하면서 부탁했더니 흔쾌히 전세를 저렴하게 준 거고 말이야. 남편의 설명을 들으니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큰 수익을 본 집주인이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거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럼 다행이긴 한데 너무 신세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제가 걱정스레 말했지만 남편은 괜찮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나 그런 우려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옅어져 갔습니다. 그 집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만족스러웠거든요. 출퇴근이 편해졌고 주변 환경도 쾌적했으며 무엇보다 남편이 투자 공부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기까지 했습니다. 김정우와도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처음 이사 왔을 때의 그 막연한 불안감도 어느새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히려 김정우에게 감사해야 하며 좋은 친구를 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참으로 예측 불허의 연속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작은 소문 하나에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이웃과 마주쳤는데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던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우리 빌라 전세에 관련해서 이상한 소문 들었어요? 전세로 들어온 거죠?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인지 묻기도 전에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아니요? 무슨 소문이요? 정확하진 않지만 전세 사기라는 말이 막 돌고 있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분의 말을 들으며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고개를 내저었는데요. 김정우와 여전히 연락이 되고 있었기에 그냥 헛소문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우리 옆집 분이 그러는데 이 빌라가 전세 사기 뭐 그런 말이 돌고 있다나 봐. 나도 뉴스에서 얼핏 전세 사기 관련 얘기를 듣긴 했지만 정우 씨가 소개해 준 건데 그럴 리가 없겠지? 뭐? 전세 사기라고 했단 말이야? 어, 여기저기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나 봐. 정우가 계속 연락이 안 되긴 하는데 설마 그럴 리가 없을 거야. 남편이 현실을 부정하듯 머리를 세차게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전세 사기였거든요.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주인이라고 소개받았던 사람은 실제 집주인이 아니었고 명의만 올려둔 바지 집주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지 집주인은 빚만 지고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안 됐던 거죠. 게다가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김정우가 소개해준 그 친척이란 사람은 정교하게 짜인 사기극의 한 축이었던 것이었어요. 진짜 미치겠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의 절규가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그가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주먹으로 벽을 치며 분노하는 남편을 보니 제 마음도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정우 씨한테 다시 전화해봐.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김정우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남편이 기억하는 사무실 주소로 찾아가 봐도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을 뿐이었어요. 사기당한 거야. 우리 완전히 사기당한 거라고.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무리 부정해봐도 차갑고 냉혹한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한순간에 날아가게 되었고 살던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떠오른 건 그때 느꼈던 그 묘한 불안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기우라고 생각했던 그 감정이 결국 현실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왜 그때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그 작은 의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뒤의 일들은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우리 부부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대화가 그 일로 귀결되곤 했으니까요. 똑바로 확인하지 않은 제 잘못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토록 신뢰했던 친구라면서 그토록 확신에 차서 괜찮다고 했던 그 말들이 이제는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당신이 괜찮다고 믿을만하다고 했잖아. 나도 완전히 당한 거잖아. 그러는 당신은 왜 확인 안 해본 건데? 왜 내 탓만 하는 거야? 같은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서로를 탓하고 자신을 변명하고 결국 지쳐서 등을 돌리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다정했던 우리 사이에 그토록 차가운 침묵이 흐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가 집에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창백해 보이는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순간 그동안 꾹꾹 눌러담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서럽고 억울하고 막막한 마음이 모두 뒤섞여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 나 그냥 이혼할까 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친구한테 사기를 당할 수가 있어. 절망적인 제 말에 엄마의 미간이 잔뜩 찌푸려졌습니다. 평소 자상하던 엄마의 얼굴에 엄한 기색이 스며들었어요.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혼 얘기를 참 쉽게 한다. 이럴수록 둘이 잘 이겨낼 생각을 해야지. 아무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얘기를 꺼낸다니까. 거기다 그때 너도 똑바로 확인 안 한 거면서 왜 정서방 탓만 해. 엄마의 따끔한 지적에 순간 할 말을 잃었지만 억울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고이가 계속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난 그런 줄로만 알았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하긴 했어. 거봐, 뭔가 이상했으면 확인을 해봤어야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힘들 때일수록 함께 이겨내야 하는 게 부부니까 감정만 앞세울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잘 생각이나 해. 살다 보면 풍파는 늘 있기 마련이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이겨낼 각오를 내야지. 어디서 이혼이란 말을 꺼내고 있어. 둘 다 잘못했으니까 우선 방법부터 찾을 생각해. 엄마의 호된 질책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마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엄마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고 난 후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조금씩 차분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도 피해자라는 사실, 그리고 저 역시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괜히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기보다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회사 대출을 알아보고 우선은 월세로 집을 구해서 새 출발을 해보자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현실과 타협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전화를 하셨거든요. 시어머님은 남편이 대학을 다닐 때 돌아가셨고 그 이후 시아버님은 줄곧 홀로 지내고 계셨어요. 워낙 무뚝뚝하고 과묵한 분이라 우리와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엄마가 만든 반찬을 챙겨서 가져다 드리는 정도가 전부였어요. 사실 시아버님과의 관계는 늘 어색했습니다. 우리가 찾아뵈러 가도 크게 반기시는 것 같지 않았고 대화도 5마디를 넘기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점점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되었는데 남편이 가끔 오가며 안부를 챙기고 있는 듯 했지만 제게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엄마가 찾아뵈라고 말할 때마다 의무감에 반찬을 들고 찾아뵙곤 했지만 시아버님은 항상 같은 반응이었어요. 제가 안부 전화를 드려도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으니까요. 그런 시아버님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본가로 오라고 하시니 더욱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 함께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님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굳어 보였습니다. 바로 본론을 꺼내셨는데 그 첫 마디부터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니들 월세집 알아보고 있다며? 남편이 이미 말을 했던 것인지 시아버님 입에서 그 말이 새어나왔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 앞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책임을 인정해야 하는 자책과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눈치를 살피며 어렵게 꺼낸 그 말에 시아버님이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게 친구라고 해도 마냥 믿으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원래가 아는 사람이 더 무섭기 마련인 게야. 너는 가장이란 놈이 그렇게 생각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시아버님의 질책에 남편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평소 과묵하시던 분이 그토록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뭐에 홀린 것 같아요. 참 한심하다 한심해. 세아가 너도 옆에서 잘 확인을 해봤어야지. 부창부수라고 하더니 하는 짓이 아주 똑같구나. 배울 만큼 배운 인간들이 전세 사기가 웬 말이야 전세 사기가. 시아버님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을 거의 하지 않으시던 분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시아버님의 호된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곧 시아버님 입에서 기막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월세 내면서 언제 돈 모을 참이야? 내가 보니 딱히 방법도 없을 것 같은데 니들이 이 집에서 살고 나는 시골에 작은 집 하나 구해서 들어갈까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시에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안이었거든요. 아버지, 시골로 내려가신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 목소리에 당황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차피 회사에서도 계속 압박이 들어와서 그만둬야 할 것 같아. 내 친구는 이미 귀촌해서 살고 있는데 나름 괜찮다고 하길래 나도 거기로 내려갈까 한다. 시아버님의 말은 이미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월세 들어가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맞아요, 아버님. 회사에서 대출받고 하면 어떻게든 될 거예요. 우리가 필사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했지만 시아버님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후였습니다. 어차피 이 집 니들한테 주려고 했던 건데 조금 일찍 준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만들 가봐. 급하면 우선 여기로 이사하던지 하고 난 집 알아보는 대로 내려가마. 거기까지 말씀하시고는 더 이상의 대화를 차단하듯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멍하니 남아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온 남편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식탁에 앉아서 김치만으로 소주를 들이키고 있었거든요.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고 어깨는 더욱 무겁게 처져 있었어요. 평소 술을 많이 마시지 않던 남편이 그러는 모습을 보이니 마음이 아팠지만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집 얘기는 꺼낼 수조차 없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남편은 하루 종일 침묵에 잠겨 있었고 저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엄마에게 하소연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돈이 그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했단 말이야? 어, 그치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아버님 생각은 확고하신데 그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마음이 복잡해. 그이는 요즘 매일같이 술만 마신다니까.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엄마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내가 볼 때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해. 엄마의 말에 희미한 기대감이 들었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해결 방법은 최대한 평소 작은 데를 우리가 월세로 가는 거야. 그게 최선인 것 같아. 하지만 엄마의 다음 말은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사돈이랑 학가에서 같이 사는 게 어때? 뭐? 합가라니. 시어머님도 아니고 시아버님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 엄마는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엄마의 제안에 본능적으로 반발했는데요. 시어머님과 함께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하물며 그렇게 무뚝뚝한 시아버님과 한 집에서 산다는 건 상상만 해도 답답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사고를 친 주제에 니들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기나 해? 생각해봐라. 지금 사돈이 완강하시다며. 엄마의 날카로운 지적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시아버님이 계속 연락을 해오고 계셨거든요. 남편한테 계속 전화하나 보더라고. 남편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나한테까지 전화해서 얼른 이사하라고 하시긴 했어. 거봐라. 근데 정서방 입장에서는 홀로 계신 아버지를 시골로 내쫓는 격이잖아. 내쫓는 건 아니지. 니들이 대형 사고 쳐서 이 사달이 났는데 그게 내쫓는 거지. 암튼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다니까. 우리는 그냥 월세 들어간다고 했다니까. 곧 애도 낳고 해야 하는데 사돈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어. 정서방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내쫓는 격이니 마음이 불편할 거고 말이야. 그러니 아마도 네가 학가하자는 말을 해주길 바랄 거야. 그럼 다 해결되는 거잖아. 엄마의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엄마, 아버님처럼 무뚝뚝한 분이랑 난 절대 같이 못 살아. 같이 있어도 5마디를 안 하신다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엄마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어차피 니들 아침에 회사 가고 저녁 늦게 올 건데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그리고 어른이라면 사고 친 걸 수습해야 하는 책임도 있는 거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 사돈이 무뚝뚝하긴 하셔도 좋은 분인 것 같아. 엄마의 말을 들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일까? 남편의 마음도 시아버님의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앞날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몇 날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엄마 말이 현실적인 해결책이기도 했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한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매일 술만 마시며 괴로워하는 남편을 보니 그리고 홀로 시골로 내려가시려는 시아버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그 모든 사태가 우리의 잘못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남편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학가에서 아버님하고 같이 살까? 합가를?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듯 남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아버님은 이미 마음을 굳히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아버님을 내쫓는 격이잖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제 말에 남편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고마워하는 마음과 미안해하는 마음이 동시에 얼굴에 드러났어요. 나야 고맙긴 한데 자기가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남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서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시아버님과 제 사이의 어색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큰 사고를 쳤으니까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하는 거잖아. 물론 내가 잘한다고 장담할 순 없겠지만 노력은 해볼게. 나도 아버님이 시골로 내려가시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서 그래. 제 말을 다 듣고 난 남편이 갑자기 와라 끌어안았는데 그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기야, 고마워. 대신 내가 진짜 잘할게. 남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저도 마음이 아파왔어요. 그날 밤 남편은 오랜만에 술 없이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저 역시 결정을 내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느 정도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과 함께 사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시아버님을 잘 설득하긴 했지만 저도 그렇고 시아버님도 그렇고 여전히 어색한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우리가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침 일찍 회사에 나가면 시아버님이 그때서야 거실로 나오시거나 아예 새벽에 산책을 나가신다며 집을 비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저 역시 성격이 그리 쾌활한 편은 아니다 보니 먼저 다가가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도 관계 개선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어요. 하지만 제가 묻는 말에 시아버님은 늘 간단한 대답만 하실 뿐이었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아버님은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간단히 드시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런 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여러 가지 반찬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혹시 몰라서 반찬을 이것저것 만들어 봤으니까 사돈 챙겨드리렴. 엄마, 반찬 많이 할 필요 없어. 제 말에 엄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저번에 엄마가 해준 반찬들로 밥상 차렸거든. 그랬더니 물 말아서 간장에 드시더라니까. 물 말아서 간장에 드신다니? 엄마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모습을 처음 봤을 때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났기에 어이없다는 듯 대답했어요. 몰라. 같이 밥 먹을 때도 별로 없긴 한데 혹시 같이 먹게 되면 그래도 내가 국도 끓이고 엄마가 좀 반찬으로 차리곤 하거든. 근데 반찬은 손도 대지 않고 주구장창 밥만 드셔. 저번에 보니까 마트에서 미역국을 사오신 건지 거기에 밥 말아서 드시더라고. 그러니까 사돈이 밥에 물을 말아 드시거나 국에 말아서 밥을 드신단 말이야? 어, 그래서 내가 반찬 좀 드세요 그랬더니 됐다고 하시더라니까. 우리가 사고를 쳐서 이 지경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건데 너무하신 것 같아. 아버님은 내가 진짜 싫으신가 봐. 제 말에 엄마의 낯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제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듯 했어요.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엄마가 갑자기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너 말이야, 사돈 모시고 치과에 한번 가봐라. 치과라니?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리둥절한 채 엄마를 바라봤는데요. 예전에 네 외할아버지도 반찬은 안 드시고 계속 물에 밥 말아 드시는 거야.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치아에 문제가 있더라니까. 원래 치과 치료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다 보니 우리한테 말도 못하고 그 아픈 걸 참고 계셨던 거지. 내가 볼 때 사돈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 엄마의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의 그 이상한 식습관에 대한 설명이 드디어 찾아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기에 제가 고개를 내저었어요. 설마 아버님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도 안 되지. 사돈 회사도 그만두셨잖아. 니들이 사고까지 쳤으니
돈 아끼느라 그럴 수도 있어.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보면 알겠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돈 모시고 치과에 꼭 가봐. 엄마의 다음 말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참 그리고 사돈한테 치과에 간다고 하면 안 가실 게 분명하니까 네가 아파서 가야 한다고 해. 치아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가야 하는데 운전 좀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라 그 말이야. 그럼 고이한테 데리고 가라고 하겠지. 제 말에 엄마가 한숨을 내쉬며 혀를 찼습니다. 넌 대체 머리는 왜 달고 다니는 거냐? 그 대가리로 대체 공부는 어떻게 한 거야? 엄마, 아무리 그래도 딸한테 대가리가 뭐야, 대가리가. 엄마의 거친 말투에 순간 기분이 상했지만 곧 엄마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어? 사람이 현명하게 살 생각을 해야지. 엄마 말 잘 들어봐. 우선은 평일날 반차 내고 집에 가서 아파서 왔다고 하면서 방에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치과에 가야 하는데 운전 좀 해달라고 해. 물론 치과는 미리 예약을 해놔야겠지. 엄마의 계획은 치밀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이 안 가신다고 하면 어떡해? 그니까 네가 무진장 아픈 척 연기를 잘해야지. 내가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겠어? 치과에 가서는 이렇게 온 김에 아버님도 스케일링 받으시라고 하면서 치료 받도록 해야지. 엄마의 말을 듣고 나니 그동안 보아온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 식탁 위에 놓여있던 진통제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시아버님이 치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건 아닐까? 엄마의 조언에 따라 며칠 후 연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평일 오후에 반차를 내고 집에 와서 이가 너무 아프다며 연기를 했고 시아버님께 운전을 부탁드렸습니다. 역시나 시아버님은 제 말을 듣자마자 급히 차키를 들고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그렇게 아프면 병원을 다녀왔어야지. 빨리 나오지 않고 뭐해? 말투는 여전히 투박했지만 얼굴과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아버님이 저를 싫어해서 피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치과에 도착해서 조심스럽게 시아버님께 스케일링을 권해드렸습니다. 예상대로 시아버님은 노발대발 화를 내셨어요. 괜찮다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하지만 그때 의사가 온화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챙겨주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럴 때는 그냥 못 이기는 척 들어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아끼는 마음처럼 자식도 부모님이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큰 문제 생기면 아들 며느리가 죄책감이 들지 않겠어요? 의사의 따뜻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말에 시아버님의 완강한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지못해 진료 의자에 누우신 시아버님의 모습에서 어린아이 같은 면이 엿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검진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여러 개의 치아에 문제가 있었고 잇몸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즉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제야 시아버님이 왜 그렇게 이상한 식습관을 보이셨는지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치료를 받게 돼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계속 방치했다면 더 큰 문제로 이어졌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엄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두툼한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이걸로 사돈 치아 치료하는데 보태도록 해. 엄마, 우리도 돈 있어. 거절하려 했지만 엄마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냥 넣어둬. 사실 니들 전세 사기로 돈 날렸을 때 말이야. 나는 돈을 좀 보태주자고 했더니 아빠가 노발대발 하는 거야. 그러다가 습관된다고 말이야. 니들이 스스로 해결하길 바라서 그런 거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말고. 사돈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우리도 그냥 있을 수만은 없잖아. 노파심에서 말하는 건데 사돈이랑 정서방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치료비 보태도록 해. 알았어. 고마워, 엄마. 엄마의 세심한 배려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시아버님의 치아 치료가 끝났습니다. 제가 몰래 치료비를 결제했을 때 시아버님이 많이 고마워하셨어요. 내가 해도 되는데 뭐하러 결제를 했어? 시아버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얹혀 살고 있는데 우리도 밥값은 해야죠. 1년치 밥값 다 냈으니까 앞으로 편하게 밥 먹어도 되죠? 제 말에 시아버님 입가에 보일락말락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평소 감정 표현을 거의 하지 않으시던 분이 그토록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제서야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시아버님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말수는 적으셨지만 그 침묵조차 이제는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번 일을 겪으며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바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서로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애써야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얼마 전 김정우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분노와 안도감, 그리고 씁쓸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정의가 존재하고 잘못한 일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는 걸 새삼 실감하며 우리 부부처럼 사람만 믿고 어리숙하게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